거기 누구 있습니까? 지하실 철제 문 앞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이번에 새로운 경호원입니다. 여기에 10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네? 누가 가둔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별장 주인인 전 남편이요. 훈식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나를 여기에 가뒀어요. 잠시 후 문 아래 틈으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나왔습니다. 여기서 꺼내주면 100억을 주신다고요? 진짜요? 진짜예요. 내 명의의 비밀 계좌가 있습니다. 훈식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산소 마스크를 달고 누워있는 5살짜리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손안의 종이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훈식은 그날도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그랬듯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어린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5살 아들 영훈이 누워 있었고 작은 코와 입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훈식은 유리에 이마를 살짝 기댄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르내리는 가슴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지금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영훈의 병명은 일반인이 듣기에도 낯선 희귀 근육 질환이었습니다. 5살이 채 되기 전부터 걷는 것이 힘들어졌고 지난 봄부터는 혼자 앉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담당 교수는 몇 주 전 훈식 부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치료는 빠를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수술비 고지서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훈식은 그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지만 눈을 감아도 숫자가 보였습니다. 그의 한 달 수입으로는 몇 년을 모아도 닿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훈식은 경호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기업 행사 경호, 연예인 경호, 간혹 기업 임원 의정까지 가리지 않고 맡아온 14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말이 없고 눈치가 빠른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를 차갑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집에는 아내 미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훈식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미선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서로를 잘 알았습니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다시 연락 왔어요. 이번 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훈식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알아. 여보, 우리 어떡해요? 그 한마디에 미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훈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출은 이미 한도까지 받았고 양쪽 집안에서 긁어모은 돈은 진작 바닥이 났습니다. 그는 그저 테이블 위 두 손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훈식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업계에선 의뢰인이 직접 연락해 오는 일도 있어서 받았습니다. 강훈식 씨 맞습니까? 목소리는 낮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경호권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지방 별장 관리 경호 업무인데 기간은 한 달입니다. 보수는 선불로 드립니다. 제시된 금액을 들은 순간 훈식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한 달 기간에 그 금액은 정상적인 경호 시세의 4~5배가 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분 경호입니까? 별장 시설 관리 경호입니다. 사람보다는 장소를 지키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용한 곳이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근무 중에 보고 들은 것은 외부에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쪽에서 강훈식 씨를 선택한 건 조사 후 검증을 거쳐 선별한 겁니다. 외부 발설 시 어떤 불이익이 와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됩니다. 훈식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엉켰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수가 너무 많고 조건이 너무 단순했습니다. 무언가 감춰진 것이 있다는 건 경호원 본능으로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훈식은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들이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지서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미선의 흔들리는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그는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서 보내주십시오. 계약서는 2시간도 안 돼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꽤 두꺼운 분량이었습니다. 중간쯤에 굵은 글씨로 강조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무 기간 중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훈식은 그 줄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는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영혼이 떠올랐습니다. 별장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2시간쯤 달리고 지방국도로 접어들어 다시 한참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훈식은 조수석에 작은 가방 하나만 올려두고 운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논과 밭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산이 시작됐습니다. 인가도 드물어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근처입니다라고 안내할 즈음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제 대문이 나타났습니다. 높이가 성인 키의 2배는 됐고 양쪽으로 짙은 수목이 빽빽하게 심겨 있어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훈식이 차를 세우자 대문 옆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훈식 씨 맞죠? 열어드리겠습니다. 전화 목소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넓은 자갈 진입로 양쪽으로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끝에는 2층짜리 별장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외벽은 깔끔한 베이지색이었고 넓은 유리창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잔디가 반듯하게 깔려 있었고 분수대까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고요하고 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0 중반쯤으로 보였고 체격이 단단했습니다. 회색 조끼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는데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으로 들어서자 실내도 외관만큼이나 깔끔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고급 가구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유화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기보다는 전시장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훈식은 조용히 주위를 훑었습니다. 경호원 습관이었습니다. 출입구 위치, 창문 방향, 감시 카메라 위치, 건물 구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1층에는 거실, 주방, 관리실이 있고 2층에는 침실 3개가 있습니다. 강훈식 씨가 쓰실 방은 1층 관리실 옆입니다. 오전, 오후 순찰이 있습니다. 순찰은 하루 6번 돌아주시면 됩니다. 주인분은 언제 오십니까? 자주 오시진 않습니다. 그쪽이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대답이 깔끔하게 막혔습니다. 훈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김 실장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별장 안에 지하가 있는데 그쪽은 저장 창고입니다.
관리는 제가 직접 합니다. 강 씨는 접근하실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 톤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훈식은 그 말이 설명이 아니라 경고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났습니다. 별장 생활은 훈식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경호할 사람도 없고 위협적인 상황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순찰을 돌고 대문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끝이었습니다. 보조 직원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말이 없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름만 겨우 들었습니다. 낮에는 정원에 앉아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연락하거나 병원에 있는 아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영훈의 상태는 큰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빠지지도 않았지만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선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거기 괜찮아요? 왠지 불안해서요. 훈식은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야. 걱정 마. 보내고 나서 스스로도 어색했습니다. 조용한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처럼 조용한 게 아니라 뭔가를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훈식은 자다가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화장실이 급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소리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누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긁히는 소리 같기도 했고 사람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바람 소리치고는 이상했습니다. 건물 어딘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훈식은 침대에서 일어나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분명했습니다. 소리는 분명 사람이 내는 것이었습니다. 울음인지 신음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소리인 건 느껴졌습니다. 훈식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사방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줄이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방을 지나 복도 끝으로 가자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소리는 그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훈식은 계단 입구 앞에 멈췄습니다. 손이 손잡이 쪽으로 천천히 뻗어갔습니다. 김 실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강 씨는 접근하실 필요 없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훈식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소리는 잠시 후 끊겼습니다. 다시 별장은 고요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훈식은 알았습니다. 그 소리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식은 평소처럼 순찰을 돌았습니다. 정원을 한 바퀴 돌고 외벽 철문 상태를 확인하고 건물 외곽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도 잔잔했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은 오전 일찍 차를 몰고 어딘가로 나갔습니다. 다녀오겠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보조 직원도 외곽 창고 쪽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장 안에는 사실상 훈식 혼자였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마시다가 다시 그 계단 앞으로 걸음이 향했습니다. 의식한 건 아니었습니다.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밑에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훈식은 계단 입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불빛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작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훈식은 숨을 참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정면에 철제 문이 하나 있었고 문 아래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훈식은 그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조용했습니다. 있으면 대답하십시오. 저는 경호원입니다.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문 너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문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예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목소리였습니다. 오래 쓰지 않은 목처럼 탁하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강훈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온 경호원입니다. 혹시 다치셨습니까? 잠시 후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열어줄 수 있어요? 문 열어줄 수 있어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훈식은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당겨 봤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쇠 없이는 열리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열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열어드립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아요. 나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없는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또렷했습니다. 훈식은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문틈 쪽으로 낮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잠깐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정숙이에요. 이정숙. 훈식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저한테 연락할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이라도. 안 돼요. 목소리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경찰은 안 돼요. 그 사람들 일부는 이미 엮여 있어요. 함부로 연락했다가는 오히려 당신이 위험해져요. 훈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터무니없는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이미 터무니없었으니까요. 여기 가둔 사람이 누굽니까? 이곳은 조현태 회장 별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여기 가둔 거예요. 훈식은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좁은 지하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훈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그 말의 무게가 쉽게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못 믿겠죠. 나도 알아요. 믿기 어려운 얘기라는 거. 하지만 사실이에요. 나는 3호건설 창업주 딸이고 조현태 회장과 결혼했다가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는 내가 죽은 사람으로 돼 있을 거예요. 실종됐다가 사망 처리된 걸로. 훈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 별장의 분위기, 김 실장의 태도, 지하 접근 금지 명령이 하나씩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틈 아래로 무언가가 밀려 나왔습니다. 작게 접힌 종이였습니다. 훈식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 안에는 글씨가 몇 자 적혀 있었습니다.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볼펜으로 힘겹게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100억.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꺼내주면 드립니다.
훈식은 그 종이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김 실장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훈식은 종이를 주머니에 구겨 넣고 계단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지하 입구 문을 조용히 닫고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냈습니다. 김 실장이 현관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상 없었습니까? 네. 이상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은 게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훈식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분수가 소리 없이 물을 뿜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종이 한 장이 그의 심장 위에 납덩이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훈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머릿속이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종이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 적힌 숫자 100억. 그 아래 한 줄. 꺼내주면 드립니다. 글씨가 떨렸습니다. 오래 갇혀있던 사람의 손으로 쓴 게 느껴졌습니다. 훈식은 종이를 다시 접어 침대 옆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순찰을 돌고 김 실장과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식사도 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오전 중에 틈을 봐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훈이 아버지세요? 잠깐만요. 간호사가 담당 선생님을 바꿔줬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부터 호흡이 조금 불안정해졌습니다. 큰 변화는 아닌데 수술 시기가 늦어질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보호자분이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호흡이 불안정해졌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별장 정원 한쪽 벤치에 앉아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들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세상은 너무 평온한데 자기 안에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훈식은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망설임이 좀 더 짧았습니다. 김 실장이 낮잠을 자는 시간대를 며칠 관찰하면서 파악해뒀습니다. 보조 직원은 외곽 작업 중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철문 앞에 섰습니다. 정숙 씨, 저예요. 어제 왔던 경호원입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리더니 목소리가 가까이 왔습니다. 왔군요. 어제보다 목소리가 조금 안정돼 있었습니다. 물어볼 게 있습니다. 쪽지에 쓰신 금액 말입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명의로 된 해외 계좌가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앞으로 남겨주신 돈을 해외 계좌에 보관해 오고 있었어요. 남편도 모르는 돈이에요.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찾을 수 있어요. 훈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누구신지 증명할 수 있습니까? 3호건설 창업주 딸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사망신고가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복원하죠? 내 왼쪽 손목에 흉터가 있어요. 어릴 때 사고로 생긴 거라 친척이라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숨겨둔 서류가 있어요.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누군지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조연태에게 죗값을 물릴 거예요. 훈식은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를 따져봤습니다. 조연태 회장이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정숙의 대답이 잠깐 늦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사무건설 지분도 포함해서 그걸 가지려면 나를 없애야 했던 거예요. 죽이면 수사가 따라오니까 가두는 쪽을 선택한 거겠죠. 시간이 지나면 실종으로 처리되고 사망 판정이 떨어지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네, 그렇게 됐어요. 세상에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노도 울음도 아닌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삭혀온 감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훈식은 그날 저녁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조연태라고 쳤습니다. 사모건설 회장. 기사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사업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더니 회장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 조연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여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기사 본문에는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훈식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몇 년 전 기사들을 뒤지자 사망 간주 판결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정숙 씨 실종 사건 7년 만에 법원 사망 간주 판결. 기사는 짧았습니다. 별다른 의혹도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묻힌 사건이었습니다. 훈식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정숙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떠올렸습니다. 굵은 글씨로 적힌 조항. 모든 정보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서명한 건 자기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펜을 눌러 쓴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떠올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고지서, 호흡이 불안정해졌다는 의사의 목소리. 둘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계약 사항을 지킨다는 것, 사람을 살린다는 것. 그 두 가지가 같은 방향일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였습니다. 훈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보조 산소 마스크를 달고 누워있을 영혼이 떠올랐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그 차갑고 하얀 병실에 혼자 누워있다는 게 가슴을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훈식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게 됐습니다. 이 일이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뭔가를 하려면 더 알아야 했습니다. 정숙의 이야기를, 이 별장의 구조를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도 내려야 했습니다. 창밖에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훈식은 서랍을 열어 그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100억? 꺼내주면 드립니다. 불빛 아래서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접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심은 조용히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훈식은 눈을 뜨자마자 알았습니다. 이제 결심을 굳혔다는 걸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고. 어젯밤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었습니다. 영훈이 밤사이 열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훈식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기 전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훈식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티를 내지 않는 게 중요했습니다. 김 실장의 하루 루틴을 다시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외부 업무를 보러 나가는 날이 일주일에 2번 있었습니다. 보조 직원은 그 시간대에 외곽 청소를 했습니다. 별장 안에 혼자 남는 시간이 대략 2시간 정도였습니다. 그 시간이 기회였습니다. 훈식은 지하로 내려가 정숙에게 계획을 전했습니다. 모레 오전입니다. 김 실장이 나가면 바로 움직입니다. 제가 열쇠를 구해야 하는데
관리실 서랍 안에 보관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서 꺼내겠습니다. 열쇠가 2개예요. 지하문 열쇠랑 외곽 쪽문 열쇠. 둘 다 같은 서랍에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오시면 바로 차로 이동합니다. 짐은 없어야 합니다. 정숙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짐 같은 거 없어요. 10년 동안 여기서 생긴 게 뭐가 있겠어요. 말은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계획한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 실장은 예상대로 10시가 조금 넘어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훈식은 현관에서 그 차가 대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보조 직원은 이미 외곽 쪽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훈식은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열쇠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둘 다 집어들고 지하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철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꽂고 돌렸습니다. 자물쇠가 툭 하고 풀렸습니다. 문을 당겼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전등 하나가 켜져 있었고 그 아래 한 여자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고 길었습니다. 몸은 많이 여위어 있었고 피부는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것처럼 창백했습니다. 옷은 낡은 면 상하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훈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가시죠. 정숙은 말없이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계단 첫 발을 오르다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 좁은 공간에만 있던 몸이 갑자기 계단을 오르려니 힘이 붙였습니다. 훈식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이 잠시 망설이다 그 팔을 잡았습니다.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1층으로 나오자 훈식이 빠르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현관 쪽이 아닌 주방 옆 쪽문으로 향했습니다. 외곽 작업 중인 보조 직원과 마주치지 않으려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했습니다. 쪽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정숙이 발을 멈췄습니다.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빛이 쏟아졌습니다. 두 눈이 갑자기 밝아진 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늘어졌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훈식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몇 초를 그냥 뒀습니다. 가겠어요. 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울타리를 따라 차가 세워진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훈식이 차 뒷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이 올라탔습니다. 훈식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문 쪽문 열쇠로 옆 출입구를 열고 차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국도로 진입하자 속도를 높였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뒷좌석이 조용해서 훈식이 백미러를 흘깃봤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치는 나무들, 논밭, 작은 마을. 그것들을 눈에 담는 표정이 말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굶은 사람이 밥상 앞에 조용히 앉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진입로에 막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백미러에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SUV였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훈식은 속도를 약간 줄여봤습니다. 뒷차도 줄었습니다. 속도를 높이면 뒷차도 높아졌습니다. 미행이었습니다. 훈식의 손이 핸들 위에서 조여들었습니다. 정숙이 낌새를 챘는지 앞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뭔가요? 뒤에 차가 붙었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계십시오. 훈식은 고속도로 대신 국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습니다. 뒷차는 놓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 일부는 이미 엮여 있다고 했잖아요. 정숙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훈식은 작은 마을 안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 한 주택가 사이에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 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검은 SUV가 골목 입구를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멈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한참 뒤 훈식이 낮게 말했습니다. 일단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래는 못 갑니다. 정숙이 가만히 앞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서둘러야 해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훈식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다시 길 위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 무엇이 따라오든 지금은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멈춘 곳은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고속도로와 떨어진 국도 변에 있는 간판도 낡고 주차장도 좁은 곳이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지금은 다행이었습니다. 훈식은 현금으로 방을 잡았습니다. 카드는 쓰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방은 작고 낡았습니다. 창문에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조금 노랬습니다. 정숙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침대 모서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훈식이 생수 2병을 사와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뚜껑을 열어 마셨습니다. 한 모금, 2모금. 그러다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훈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말이 끊겼습니다. 정숙은 손으로 무릎을 짚고 천천히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훈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시간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지러워요. 갑자기 밖에 나오니까 몸이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래 좁은 데 있었으니까 누워 계시는 게 낫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예전에도 가끔 이런 적 있었어요. 그 말이 훈식의 가슴에 걸렸습니다. 예전에도 가끔. 그 말 안에 담긴 1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결국 잠시 누웠습니다. 훈식은 의자를 당겨 앉아 창문 커튼 사이로 주차장을 내다봤습니다. 수상한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별장에서 정숙이 없어진 걸 알게 된 건 이미 한참 전일 테고 김 실장은 지금쯤 조연태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훈식은 조용히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정숙이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믿던 변호사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텐데 아직 살아있다면 그분한테 가야 해요. 내 사정을 아는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은 그분이 유일해요. 연락처는 있으십니까? 전화번호는 외우고 있어요. 10년 동안 잊지 않으려고 메일 속으로 되뇌었거든요. 훈식은 자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폰을 내려놨습니다. 안 받네요. 다시 해보십시오. 아니요. 이 번호로 계속 시도하면 안 돼요. 혹시 그쪽 번호가 감시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훈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훈식은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나야. 영훈이는 어때? 오늘은 열이 좀 내렸어요. 그런데 여보,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요? 무슨 일 있어요? 별거 없어. 일이 좀 바빠서. 조금만 기다려. 조금이 얼마나 조금이에요? 병원에서는 계속 재촉하는데 나 혼자 어떡해요. 미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훈식은 입술을 한번 꽉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곧 해결돼. 믿어줘.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숙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왔고 일어나 앉아 밥도 조금 먹었습니다. 훈식이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간단한 것들이었지만 정숙은 천천히 다 먹었습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증거 얘기하셨잖습니까? 정숙이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감금되기 전에 내가 서류를 따로 빼뒀어요.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 내 명의를 도용한 서류들. 그게 없어지면 안 된다 싶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맡겨뒀어요. 어디에 맡기셨습니까? 아버지 고향 쪽에 오래된 친척이 있어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봉투 하나만 보관해달라고 했었죠.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아직 거기 있을 거예요.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중 하나예요. 훈식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겠군요. 그게 없으면 내가 나타나봤자 실종됐던 사람이 나타나 헛소리하는 걸로 끝나요. 조연태 쪽에서 내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몰면 그만이에요. 그이가 가진 돈이 얼마인데요? 말하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생각하고 또 생각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훈식이 커튼 사이로 밖을 살피다가 몸이 굳었습니다. 모텔 주차장 맞은편 도로에 검은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불을 끈 채였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부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훈식은 조용히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짐 챙기십시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은 묻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훈식은 차를 정면 주차장이 아닌 옆 골목에 세워둔 게 다행이었습니다. 차에 올라 불을 끈 채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로 나가기 전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차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잡히면 안 돼요. 정숙이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훈식은 핸들을 꺾으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밤길을 달리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살아서 빠져나가는 것, 지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같은 목표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친척 어른의 집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정숙이 기억하는 주소를 더듬어 찾아가다 보니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 안쪽이었습니다. 논길을 따라 한참 들어가야 나오는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훈식이 차를 세우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정숙을 보는 순간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가, 정숙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정숙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숙은 그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재회였습니다. 봉투는 있었습니다.
노인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비닐에 쌓인 누런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정숙이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회사 내부 거래 내역서, 정숙명의 도용 동의서, 그리고 당시 직접 손으로 쓴 메모 한 장. 10년 전에 숨겨둔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종이들을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훈식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있네요. 다 있어요.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훈식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은 훈식을 한번 바라보더니 정숙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 믿어도 되는 사람이냐? 정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 살린 사람이에요.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변호사였습니다. 정숙이 외우고 있던 번호로 이번엔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개인 휴대폰은 추적 우려가 있어서 쓰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이정숙이에요. 전화기 넘어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정숙이요. 살아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는 70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목소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 계십니까? 지금 말하기 어려워요. 직접 만나야 해요. 사무실 말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만남은 이틀 뒤로 잡았습니다. 장소는 정숙이 정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근처가 아닌 외곽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그 이틀 사이에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훈식은 미선과 짧게 통화를 했습니다. 영훈이 다시 열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 저 무서워요. 아이가 자꾸 나빠지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있으면 돼. 정말 조금만. 조금만이라는 말을 며칠째 하고 있잖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훈식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조수석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드님 많이 아프세요? 훈식은 대답하지 않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수술을 빨리 해야 합니다. 정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훈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 남자가 왜 자신을 도왔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게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와의 만남 날이 왔습니다. 찻집은 오래된 골목 안에 있었고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머리가 온통 흰 노인이었고 훈식을 보자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정숙이 들어서자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살아계셨군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오래 걸렸죠. 정숙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래 살아남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셋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봉투를 꺼내 변호사 앞에 펼쳤습니다. 변호사는 돋보기를 꺼내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살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남아 있었습니까?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예 도용, 재산 불법 이전, 감금 정황까지. 법원에서 사망 간주 판결을 뒤집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나타났으니까요. 훈식이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법적인 절차는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조연태 측이 먼저 손을 쓰기 전에 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 한 명을 알고 있어요. 예전에 사무건설 관련 취재를 했던 사람인데 뚝심 있는 기자였어요. 아직 그 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말을 받았습니다. 언론이 먼저 움직이면 수사도 달라집니다. 조용히 덮으려던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반대로 그쪽이 불리해져요. 훈식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찻집 안에 새로 들어온 손님은 없었습니다. 창밖 골목도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변호사와 헤어지고 나오는 길에 훈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싶어 받았습니다. 강훈식 씨 맞습니까?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선불로 드린 돈은 그냥 갖고 없던 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드님 수술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훈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길지는 않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훈식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도 훈식의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쪽이에요? 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두 사람을 향한 시선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걸음을 뗐습니다. 서두릅시다. 훈식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협박에 발이 묶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움직이는 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 정숙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훈식이 마련한 작은 숙소방 안에서 정숙은 창가 의자에 앉아 밤새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진 건물들, 오가는 차들, 편의점 간판 불빛. 세상은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게 이상하게도 서러웠습니다. 훈식이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못 자겠어요. 훈식이 문 앞에 기대어 섰습니다. 무섭습니까? 정숙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이게 진짜인가 싶어요. 내일 내가 카메라 앞에 서면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게 실감이 안 나서요. 10년을 기다린 날인데 실감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숙이 훈식을 바라봤습니다. 훈식 씨는 무섭지 않아요? 훈식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섭습니다. 내일 일이 잘못되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숙이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말이 맞네요. 기자회견 장소는 변호사가 섭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언론사는 두 곳만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벌이면 조연태 측에서 차단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정숙과 변호사가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그중 한 곳이 정숙이 기억하던 그 기자가 있는 방송사였습니다. 기자는 살아 있었고 아직 현장에 있었습니다.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 기자는 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정숙이라는 이름, 사모건설, 7년 전 사망 간주 판결.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순간 기자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정숙은 변호사가 준비해 온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봤습니다. 머리카락은 많이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이 역력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잠깐 보고 돌아섰습니다. 훈식이 차를 몰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수석에, 정숙이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이 차 안에 꽉 차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기자 2명과 촬영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기자가 입을 열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저 이정숙입니다. 살아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시작됐습니다. 정숙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이어가면서 점점 안정됐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되새긴 이야기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한 말들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금된 경위, 남편이었던 조연태의 행동, 재산을 빼앗기 위해 꾸민 계획, 실종 처리되고 사망 간주 판결이 떨어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봉투에서 꺼낸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기자들은 메모를 하다가 멈추고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다시 정숙을 봤습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였지만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고 서류가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한 번도 밖에 나오지 못하셨습니까?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요. 햇빛도 바람도 사람 목소리도 김비서라는 사람 말고는 들은 적이 없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훈식은 방 한쪽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정숙의 자리였습니다. 자기가 나설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보도는 그날 저녁 나갔습니다. 첫 보도가 나가자마자 반응이 터졌습니다. 포털 기사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고 방송사 홈페이지가 한때 접속이 느려질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사진이 공개되고 사망 간주 판결 당시 기사들이 다시 조명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연태 측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정숙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응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을 정신 이상자로 모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언론사들도 일제히 후속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훈식은 숙소에서 뉴스를 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여보, 뉴스 보고 있는데 설마 이게 당신이 관련된 거예요? 훈식은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 얘기할게. 지금은 영훈이 상태가 어때? 오늘은 좀 안정됐어요. 그런데 여보, 제발 위험한 짓은 하지 마요. 이제 거의 다 됐어. 조금만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이 물었습니다. 사모님이세요? 네. 걱정 많이 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정숙이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훈식 씨, 나 때문에 가족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훈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겁니다. 후회 없습니다. 그날 오후 조연태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를 통해서였습니다. 합의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취소하면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변호사에게 짧게 답했습니다. 거절하세요. 변호사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10년을 버텼는데 지금 와서 입을 닫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돈은 저도 있어요.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훈식은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보도가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수사 착수 여부조차 공식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고 서류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언론이 연일 보도를 이어가고 여론이 들끓자 수사기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은 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훈식은 그 소식을 변호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도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숙은 그 소식을 듣고도 크게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늦었지만 담담했습니다. 기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훈식이 더 안도한 것 같았습니다. 압수수색은 이틀 뒤 진행됐습니다. 별장 지하실이 공개됐고 정숙이 10년간 갇혀있던 공간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좁고 낡은 공간, 작은 전등, 오래된 이불.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말이 없었습니다. 댓글도 기사도 잠시 숨을 죽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터졌습니다. 김 실장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모르쇠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별장 내부에서 나온 물증들, 정숙의 진술, 그리고 오래된 거래 내역서들이 하나씩 맞아 들어가면서 버티는데 한계가 생겼습니다. 결국 사흘째 되던 날, 김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연태의 지시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처음 감금을 시작한 것도 10년 동안 유지한 것도 전부 조연태의 명령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면죄부가 될지는 몰랐지만 핵심 증언이 나왔다는 건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조연태는 그 시각 이미 도주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이었습니다. 오전 이른 시간 조연태는 개인 짐을 챙겨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공항 경찰이 그를 막아섰고 잠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조연태는 끝까지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 영상이 뉴스로 나가던 시간 훈식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영훈의 수술이 그날 잡혀 있었습니다. 정숙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먼저 일부 금액을 전달해줬고 훈식은 그것으로 수술 비용을 치렀습니다. 절차를 밟는데 며칠이 걸렸지만 수술 날짜는 잡혔고 아이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훈식이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사히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잘 될 거야.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수술실 표시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훈식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미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 정말 10년 동안 갇혀 계셨던 거예요? 응.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훈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정숙에게 직접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수술은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을 읽으려고 훈식과 미선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잘 됐습니다. 경과 지켜봐야 하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에요.
미선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훈식은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훈식은 정숙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짧은 말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이 말했습니다. 내가 더 감사하죠. 훈식 씨가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거기 있었을 테니까요. 이틀 뒤 정숙은 사무건설 본사 앞에 섰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변호사도 훈식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정숙이 사양했습니다. 이건 혼자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은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현관 앞에는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앞에 한동안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만든 회사였습니다. 자신이 이어받아야 할 회사였습니다. 그것을 빼앗기고 땅속에 묻혀있던 10년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발걸음을 뗐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 몇 명이 정숙을 알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정숙은 그 시선들을 등에 받으며 곧장 걸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누군가 사진으로 찍었고 그게 다음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무건설 이정숙 10년 만에 본사 귀환. 사진 속 정숙은 카메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보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기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줬습니다. 법원에서는 사망 간주 판결 무효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본인이 직접 신청한 데다 상황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연태는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산 불법 이전, 감금, 명예도용, 혐의가 하나씩 구체화되면서 재판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훈식은 그 모든 뉴스를 병원에서 봤습니다. 영우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고 영우는 눈을 뜬 채 엄마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훈식은 병실 문 앞에서 그 장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아빠 왔다. 영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아빠 보고 싶었어. 훈식은 아이 침대 옆에 앉아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순간 훈식은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오래 참았던 것이 그제야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영훈이 태어난 날은 4월 초였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는데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영훈이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아직 걸음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서 있었습니다. 두 발로 햇빛 아래에. 훈식은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아이 손을 잡으려 했더니 영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미선이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훈식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배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정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도심의 한 호텔 로비였습니다. 조용하고 격식 있는 곳이었습니다.
훈식이 들어서자 정숙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단정한 짙은 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있었습니다. 처음 별장 지하에서 만났던 그 여인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같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눈이었습니다. 오셨어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정숙이 먼저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훈식이 물었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그래요? 아직 많이 낯설어요. 이렇게 환한 데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는 게 말은 가볍게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훈식은 더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약속 지키러 나왔어요. 훈식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술비는 받았습니다. 그건 먼저 드린 거고 이건 약속한 것의 나머지예요. 받으세요. 너무 큰 금액입니다. 훈식 씨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거기 있었을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훈식은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고 나서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둘 다 작게 웃었습니다. 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무건설 복귀 절차가 다음 달 마무리돼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됐어요. 변호사 말로는 워낙 상황이 명확하다고 하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무서워요, 사실은. 10년 동안 없었던 자리를 다시 채우는 게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훈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10년을 버텨낸 분이 못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숙이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요. 헤어지기 전에 정숙이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영훈이 재활 잘 마치면 한번 데려와요. 보고 싶네요. 훈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악수 한 번, 눈인사 한 번.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걸어 나갔습니다. 고든 등 천천히 내딛는 발걸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훈식은 그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훈식은 차를 몰면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연태 첫 공판 날짜가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이 여러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훈식은 볼륨을 살짝 줄이고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뉴스가 더 이상 자기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쪽 세계는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세계도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미선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영우는 소파에 앉아 색연필로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훈식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뭐 그려? 우리 가족이요. 아빠, 엄마, 나. 훈식이 아이 옆에 앉아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동그란 얼굴 셋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잘 그렸네. 아빠도 웃게 그렸어요. 훈식은 아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미선이 주방에서 물었습니다. 잘 만나고 왔어요? 응.
잘 됐어. 그분은 어떻던가요? 훈식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많이 달라지셨어. 좋은 방향으로. 미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고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우는 또 고개를 숙이고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이번엔 집을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훈식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몇 달 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병원 복도에 서 있었고, 고지서를 들고 있었고,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서약서에 서명했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렀는지 돌아보면 아직도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 선택이 아니었다면 영훈도 없었고 정숙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영훈을 재웠습니다. 아이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고 깊었습니다. 훈식은 잠시 그 숨소리를 듣다가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미선이 거실에서 차를 한 잔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어요.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 다음엔 나한테 먼저 얘기해요. 혼자 다 짊어지지 말고. 훈식이 미선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했어. 걱정 많이 시켜서. 미안하긴요. 잘했어요, 당신. 그 말이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훈식은 일찍 일어나 영훈과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이의 재활 운동 중에 걷기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매일 조금씩 걷는 것이었습니다. 공원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영훈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었습니다. 훈식은 옆에서 보조를 맞췄습니다. 빠르게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걸음 속도에 맞췄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영훈이 손을 뻗어 꽃잎 하나를 잡으려 했습니다. 잡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훈식도 웃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영훈이 훈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빠, 저기 꽃 많다. 그러네. 예쁘다. 훈식은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응, 예쁘다. 봄 햇살이 두 사람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은 조용하고 환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것, 꽃잎이 떨어지는 걸 함께 보는 것, 아무 말 없이도 따뜻한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